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미국발 금리 인상인데요. 미국이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2.25%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만 따지면 이제 0.75%포인트가 지금 인상된 셈인데요. 예. 3월, 6월에 이제 두 차례 올렸었는데 이번에 또 올렸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올린 셈이죠. 그러면 12월에 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미 연준은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이 기존의 통화정책에서 완화적 기조가 남아있다. 이 문구를 삭제하면서 금리 인상 신호를 강화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좀 경기가 좋아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이제 주목하는 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에 따라서 이 자금 유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같이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가요? 지금 작년 말과 비교를 하면은 영국, 캐나다 등은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기조가 확실하고요.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체코 등도 이제 금리 인상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 유로존 등은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도 뭔가 메시지를 내놨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출근길에 기자를 만나서 이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된 것이었고 앞으로의 전망도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오늘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행 금통위 내에서 금리 인상 불가피론이 공개적으로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경기 상황은 안 좋으니까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또 부동산 대출자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뭐 고용 쇼크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경제 관련 통계 수치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나오는 걸 우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전달에 비해서 하락한 99.2를 기록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수치는 100보다 클 경우에 소비자 심리는 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0보다 작은 거는 비관적인 걸로 보는 이런 기준점이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어떤 의미로든 경기 위축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들 또 제조업이 어렵다는 거 뉴스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밝힌 7월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를 보면은 102.6이 나왔는데 이게 1년 전의 같은 달보다 1.3% 감소한 수치라고 하고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수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선 해운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구조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쉽게 결심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도 주의 깊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지금 1,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좀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심각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제 98%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데 OECD 평균은 72%에 불과하거든요. 아하. 또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186%에 이르는데 OECD 평균은 14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증가 속도도 가팔라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이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인용해서 분석을 해보면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는 지금 위험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 취약계층부터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 시선들이 있고요. 또 부동산 정책과도 연계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인상을 미룰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책 조율을 좀 섬세하게 해서 선제적인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유엔 총회 화제의 장면들을 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참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자, 또 스스로를 사랑하자, 이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연설 이후에 뭐 미국의 유명한 지미 펠런 쇼라든지 또 굿모닝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네. 정도면 거의 세계를 점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이게 비웃음 논란에 휘말렸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는데 일부 참석자들이 이제 웃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미국 국내 언론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하다가 다른 국가의 정상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쭉 보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사람들이 뭐 그냥 재미있어서 웃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가 직면한 위협을 자신이 해결을 했고 인류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를 했다. 이를 통해서 취임 2년도 안 돼서 미국 역사상 그 어떤 전임자들보다도 많은 성취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좀 웃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멋쩍었는지 정말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서로 어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실제로 나머지 연설 부분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먼로 독트린까지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리즘을 거부하고 애국주의를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살벌할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밝은 미래를 위한 비전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바로 그 애국주의로 인해서 지금 수위가 더 강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에 추가 조치를 또 더해서 지금 다 합치면은 중국 수입 제품 거의 절반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는데요. 예. 거기다가 인민해방군 일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만의 일부 군용기 부품 판매를 허가함으로써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는데요. 전방위적인 대립전선을 형성해가는 그런 모양새인 셈이죠. 네.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 전쟁하는 거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고려한 그런 행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침 지금 대법관 논란까지 있어서 그런 좀 해석에 힘이 실리는데요. 대법관 논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너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총 5건의 성추문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요. 아하. 이 중에는 1980년대 초에 약물에 의한 집단 성폭행에 연루됐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서 좀 충격적입니다. 예. 이런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어떤 스캔들 문제까지 엮여서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의혹들은 거짓말 같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청문회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15년 만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인데요. 이게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은 출국장에만 있죠, 면세점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입국장에다 만들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입국할 때까지 계속 물품을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예. 그래서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해서 이런 불편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요. 운영권은 또 중소중견기업에 준다고 해서 대기업 편향 이런 논란도 좀 신경을 쓴 모양새고요. 이를 통해서 명품 가방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국산 제품들을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이후에 평가를 거쳐서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인당 총 면세품 판매 한도는 현행인 $600를 유지한다고 하고요. 담배와 과일, 축산 가공품 같은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15년 만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왜 계속 미뤄져 왔던 겁니까? 그동안 이제 정부가 좀 반대 논리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소비지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있었습니다. 기존의 면세점은 서류상 출국이 이루어진 후에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런 근거가 있는 건데 입국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산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세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면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면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해외에 갔다 올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면세 혜택을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네. 또 이걸 허가하게 되면은 세관의 단속 기능이 이제 좀 혼란스러워지고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이 좀 증가한다 이런 현실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정부가 입장을 바꿨어요? 대통령이 지난달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 설치가 이제 급물살 타게 됐는데요. 경쟁 해외 공항에서 입국 면세점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관광 환경이 변화했다. 이게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7% 이상씩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 추세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기왕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부작용은 줄이고 좀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는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좀 같이 발휘하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야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